통조림이라는 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화학 성분을 좀 넣지 않았을까? 캔의 안쪽 벽면을 에폭시라는 수지로 코팅을 해놨어요.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거라 보면 되거든요. 이게 열에도 약하지만 산성 물질에도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 들어있는 통조림이다.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이거는 잠재적인 발암성으로 구분이 돼서 미국에서도 금지가 되라 그 성분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의사들의 수다 MC 전민기입니다. 오늘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우재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자, 오늘은 통조림에 관련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계 각국의 통조림이라고 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쭉 보시면 별게 다 있습니다. 아, 저거 그거예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맞아요. 정말? 저거 뭐야? 닭 한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돼지 뇌 통조림도 있고요. 볶음밥 통조림, 소세지 통조림 저렇게 하나 통으로 들어가 있고. 독일 같다. 네, 와, 아이스크림 통조림도 있고요. 진짜 별게 다 있네. 그 다음에 이게 치즈버거 통조림. 그래서 사실은 햄버거는 금방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위스라서 만든 것 같은데 스위스 음식이 기본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하고 근데 모든 음식이 다 있잖아요. 사실 과일도 통조림 있잖아요. 맞아. 황도, 우리는 뭐, 이제 후르츠 칵테일. 백도 황도, 후르츠 맞아요. 칵테일. 네. 번데기도 있고. 네. 지금은 통을 안 쓸 뿐이지 비닐로 된 용기에 막 삼계탕도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을 쓰는 거에서 다른 재료로 바뀌어서 좀 더 확장되고 우리가 거부감이 줄어든 거지 저런 밀봉 포장은 사실 많이 쓰이죠. 근데 지금 통조림으로 토마토 스프 같은 것들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김치찌개 통조림도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통조림이라는 거 자체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개발이 된 거 자체가 18세기 후반에 나폴레옹 때 만들어졌대요. 캔이 아니라 유리였고 전쟁 보급 물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게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캔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좀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통조림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면은 금방 두면 썩는 음식도 그냥 통조림에 넣기만 하면은 오래 보관이 되는데 그 외국에서 몇십 년 된 통조림이 발견돼가지고 그걸 뜯어봤더니 그냥 그대로 좀 보존이 돼 있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완전 멸균 처리가 된 거고요. 사실 우리가 통조림 같은 것들을 원래 레토르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레토르트란 단어 자체가 연금술 용어예요. 아, 그래요? 네, 연금술에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 밀봉하는 작업 같은 걸 레토르트를 했던 게 그대로 온 거고 통조림에 본격적으로 멸균이 돼서 상관없이 보관할 수 있다를 한 게 파스테르가 이 밀봉해가지고 미생물이 안 들어가면 안 썩는다. 그거를 바탕으로 현대 통조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거라 사실상 세균이 전혀 없는 상태로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할래야 상할 수가 없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더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나 설탕 이런 걸로 이제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실제 면역 저하자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캔에 들어있는 것들을 드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잖아요. 안전해요? 네. 날 것을 드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면역 저하자들은. 그래서 우유도 멸균형이 있잖아요. 네. 완전 그냥 균을 다 없앤 우유는 유통기간이 되게 길어요. 진짜 길어요. 몇 네. 년 가요. 설탕도 세균들이 먹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수분이랑 설탕 농도가 낮아져야 세균이 먹을 수 있지 너무 진해지면은 설탕도 못 먹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게 이 통조림이란 건 안 썩게 하려고 뭐 방부제를 넣고 화학물질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균만 없앤 거예요. 아,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왜냐면 이게 통조림이라는 게 어쨌든 용기가 금속인데다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화학 성분을 좀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너무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식재료에 넣진 않았고 캔의 안쪽 벽면을 에폭시라는 수지로 코팅을 해놨어요. 네.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거라 보면 되거든요. 이걸로 코팅해가지고 이제 철이 닿지 않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철은 기본적으로 녹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랑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옛날에는 캔맥주랑 병맥주 중에 어떤 게 더 품질이 좋느냐. 보통 병맥주를 선호했잖아요. 지금은 품질이 같아졌어요. 왜냐면 그때는 캔맥주가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캔을 만드는 기술이 떨어져서 캔 안쪽이 완전히 코팅이 안 돼가지고 금속이 조금 노출이 됐어요. 그럼 맥주 같은 탄산은 오히려 반응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탄산도 그렇지만 당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이것들이 산화가 되면서 막 쿰쿰하고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없어서 퀄리티가 똑같다라고 이제 맥주 논문들이 또 나온 게 있고
통조림을 진짜 즐겨 먹는 분들이라면 다행히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전하다라는 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좀 확인하고 사라. 그래야 좀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제일 기초적인 건 역시 찌그러져 있거나 손상돼 있나 이런 여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녹슬거나. 캠핑 요리라고 해서 골뱅이 따가지고 그대로 모닥불에 올려놔가지고 캔을 약간 조리기구로 쓰는 영상들이 있어요. 녹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왜냐면 에폭시라는 물질을 만들 때 비스페놀 A라는 걸 넣어요. 비스페놀 A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이거 제일 유명한 게 그 영수증 종이 만지면 안 된다. 영수증에 뭐 BPA 프리라고 요새는 막 도장 찍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 부르는 그 내분비 교란 물질이거든요. 그럼 비어 치킨도 안 좋겠네요. 그것도 좋을 리는 없죠, 무조건. 통조림에 있는 거를 다 한꺼번에 안 먹고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관할 때는 그 캔채로 냉장고에 절대 넣지 말고 유리에 옮겨서 보관하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걸 심지어 가열하면 당연히 환경 호르몬이 나오죠. 그 에폭시 수지가 열에도 약하지만 산성 물질에도 약해요. 그래 보통 우리가 짜거나 단 거가 채워져 있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되게 시큼한 뭔가가 들어있는 통조림이다. 이런 거는 장기 보관하면은 좀 위험성이 생길 수 있어서 토마토 퓨레라고 하는 이탈리아 그거는 확실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종류의 통조림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표나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적색 식용색소가 있는데 이것 중에 미국에서도 사우나 이런 게 금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금지된 색소 중에 들어가는 게 프루츠 칵테일 통조림 중에 체리 있잖아요. 빨간색. 이 색깔 염색할 때 원래 그걸 써요. 그래서 이거는 잠재적인 발암성으로 지금 구분이 돼서 미국에서도 빠지고 있는 거라 그 성분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게 후르츠 칵테일 안에서 체리가 제일 맛없지 않아요? 저도 안 먹어요. 심지어 맛없어. 파인애플이랑 그 흰색이 제일 맛있어. 저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 체리는 이런 맛인 줄 알았는데 맞아, 진짜 나중에 체리 먹고 체리 먹고 충격받았어. 그건 이제 색깔 때문에 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 보면 헤비 슈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도, 백도, 후르츠 칵테일 같은 경우는 너무 고농도의 설탕에 이제 재우기 때문에 원칙은 그거를 한번 물로 헹궈가지고 먹는 게 그게 그 맛으로 먹는 건데. 굳이? 차라리 요즘은 냉동 과일이 있잖아요. 냉동 과일은 그냥 과일과 영양학적으로 차이도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공된 걸로 손쉽게 먹는다고 하면 냉동 과일을 활용하시는 것도 한번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나트륨이 또 너무 많이 들어있는 통조림도 좀 피하시면 좋다. 모든 통조림이 다 그런데요. 그럼 김치도 씻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내 편 없어? 그러면 그 통조림 같은 간편식 많이 먹으면 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다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 삶에 여유가 없을 때 간편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셀렉션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BPA가 어찌됐건 환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장 발달에 약간의 안 좋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뇌 발달이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환경 호르몬이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집중력 저하라든지 감정의 불균형 이런 것들도 좀 유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어쨌든 가공식품이고 통조림과 같이 먹는 식사도 그렇게 건강한 식사가 아니기 그럴 확률이 때문에 높죠. 실제 신선식품을 먹는 사람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죄가 같이 엮여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안전하다라는 거에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아까 녹여 먹는다거나 그럴 때는 환경 호르몬이나 화학 물질 같은 것들 섭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좀 지속적으로 먹게 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보통 그냥 일반 성인은 통조림을 하루에 몇 개씩 매일 먹지 않는 이상 그런 위험이 없는데 주의해야 되는 생애 주기가 있는데 일단은 태아죠. 산모가 그걸 먹으면 이제 태아한테 옮겨가기 때문에 첫 임신 3개월, 임신 마지막 이때는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들 환경 호르몬이 기름과 잘 섞이기 때문에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2차 성징을 아직 겪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조기 월경을 한다거나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호르몬 문제가 생기고 실제 어릴 때의 환경 호르몬 노출이 나중에 불임으로 연결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다양한 대사 질환, 내분비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통조림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꿨잖아요. 통조림이란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지만 사실 웬만한 이탈리안 레스토랑들 홀 토마토 쓰려면 다 통조림
통조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누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는다 해서 그 재료가 완전히 날것의 재료들로만 만들어져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너무 일상적으로 먹는 게 문제인 거지 통조림이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심하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통조림 음식, 간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먹으면서 스스로 나는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라고 자괴감을 가지는 게 저는 훨씬 더 안 좋다고 봐요.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있잖아. 환경 호르몬 나오는 음식은 다 맛있다. 컵라면. 네. 실제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는 맛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까? 보통은 없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죠. 비슷한 말도 있잖아요. 그 칼로리가 결국에는 맛의 척도다. 근데 그럴 거면 칼로리 제일 높은 거 우라늄이거든요. 그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칼로리가 제일 높아요? 에너지량으로 고려하면 에너지량으로 고려하면 아니 그럼 환경 호르몬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건 없을 것 같네. 중독성은 지금까지. 없죠. 우선 환경 호르몬이란 용어가 우리가 대중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쓰는데 정확히는 이 용어는 없고요. 원래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 정식 표현이에요. 아 내분비 교란 물질. 왜냐면 환경 호르몬이라 들으면 뭔가 우리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있어 보이고 뭐 호르몬 영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분비 물질이 호르몬이고 이걸 교란한다. 우리가 중독이라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도파민 체계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건데 이걸 먹었다고 도파민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단지 축적되는 물질이라서 그런 의미의 중독. 소위 말해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음식, 가공식품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판매를 위해서 되게 자극적인 맛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편리함에 중독돼요. 렌지 한번 딱 돌리고 나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한번 따면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그 편리함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왜 이런 말들도 있어요. 참치 통조림 개봉한 다음에 바로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좀 사실입니까?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요? 참치 통조림 역시나 통조림이니까 열 처리를 하잖아요. 그때 퓨란이라는 그 오각형 고리형 물질이 있는데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휘발해서 날아가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를 하거나 할 때는 다 날아가 문제가 없는데 통조림은 갇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몸에 들어오면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일 권장사항은 그대로 먹을 거면 한 10분 정도는 개봉해놨다가 먹는 거를 권장한다고 하고 뜯어서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이럴 때 넣었잖아요. 이럴 땐 그냥 바로 넣어도 돼요. 괜찮고. 조리하면서 어차피 날아가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야채 참치랑 짜장 참치, 고추 참치 이거 그냥 아니, 근데 밥 반찬으로 먹잖아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퓨란이 실제 발암 물질로 분류는 되어 있어요. 등급이 이제 2B거든요. 그러면 커피랑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는 좀 불충분해요. 상당히 미량이기 때문에 차게 먹는 맛이 있는 거를 굳이 막 기다렸다 데워서 먹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학 실험실에서는 뭐 물처럼 쓰는 거라서 이게 정말 위험한 거면 저희도 구매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니어서 의외로 통조림 음식 안전한 거네요. 이게 약간 먹을 때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문제가 되고 다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시 드시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부대찌개를 좋아한다. 그럼 그런 분은 모든 걸 내려놔도 돼요. 어차피 다 통조림 햄들 잔뜩 들어가는 건데 부대찌개 맛있다 먹으면서 통조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먹을게요. 하셨죠? 네. 근데 참치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의 문제는 아니지만 참치에서 이제 과량 드시면 수은 농축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확실히 조금 줄여서 안 먹으려고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참치캔도 종류가 많거든요. 황다랑어로 만든 참치가 있고 그냥 가다랑어도 있는데 가능하면 가다랑어를 선택하고 이런 거는 좀 신경 쓰시면 좋죠. 근데 수은이 진짜 우리가 걱정할 만큼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고 다랑어 종류는 엄청 많아요. 일본이랑 한국이 수은 농축에 여전히 많은 나라죠. 걔네들이 바다 생명체 중에서는 인간이 먹는 것 중에 먹이사슬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 생물 농축이라 부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잡아먹고 하면 걔네들은 수은이 쌓이고 그걸 인간이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이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건. 근데 예전에 비하면은 해양으로 배출되는 수은 양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수은 중독이 결국에는 미나마타병이라 그래가지고는 일본에서 비료 공장에서 수은을 대량 방출하면서 생긴 병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급성 중독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만성으로 축적이 되고 몸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병원에 애매모호한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중금속 중독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 농축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를 정말 많이 드셔가지고 꽤 있어요. 그래서 참치회 같은 경우는 주 2회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안전하죠. 근데 이건 동물이잖아요. 식물이 납 농축이 요새 많아져가지고 그저껜가 봤던 내용이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단백질 파우더 먹잖아요. 단백질 파우더 재료 중에서 비건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콩으로 보통 만든대요. 이게 유독 납이 높게 나와서 오히려 그게 더 납 위험할 수도 중독도 있다. 지금 이런 많이 말도 있는 있더라고. 야, 안전한 게 없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어느 하나에 안 꽂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것저것 먹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가 하나에 좋다고 해서 이것만 계속 고수하면 뭔가 문제가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참치캔에 들어있는 그 기름 있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요즘은 올리브유 참치가 있잖아요. 좋은 기름을 넣어서 오는. 그다음에 그 참치 자체가 또 불포화지방 뭐 DHA, EPA가 있어서 어린이들 먹이면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실제 그 성분이 존재하니까 다만 그 기름 자체도 어쨌든 칼로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수은은 근데 빠져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참치캔 먹는 양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임산부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좀 골라서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저희 아들이 1학년 이제 27kg면은 그냥 황다랑어는 한 캔을 먹으면은 넘어요. 그래서 80g 정도 아주 작은 캔으로 한 번이나 두 번, 그리고 가다랑어가 들어있는 걸로 먹어야 안전한 수치인 거예요. 방송을 하면 할수록 PPL 할 수 있는 상품이 줄어드는데요? 그러면은 참치가 원래 이제 비싼 건데 어쨌든 캔으로 만든다는 거는 좀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을 만들 것 같은 좀 그런 편견이 생기는데 품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품종이 다른 거죠. 품종이? 네, 보시면 맨 위에 참다랑어 부위별로 잘라서 회 떠서 먹는 스테이크로 먹는 그런 경우에는 한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잡으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게 제일 비싸고요. 비싼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물로 메스로 잡는 황다랑어나 가다랑어는 원가 차이인 거지 거기에 단백질 성분이 아주 큰 차이가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참다랑어는 아무래도 수은 농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황다랑어, 그 다음 가다랑어여서 아이들은 어쨌든 그거 먹이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꽉 말씀이시고. PPL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PPL까지 늘 생각해 주셔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까 그 참치 기름 어떤지 입장을 못 들어봐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먹어도 된다고 보고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걱정하는 게 기름의 칼로리나 이런 거라면 그거는 다른 데서 줄일 수가 있지. 그것도 맛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걱정하는 게 수은이라면 보통 수은은 고기 속에 갇혀 있지 기름에 녹아 나오진 않아서 수은만 보면 오히려 기름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100세 시대란 말이 있잖아요. 보통 한 65세 되면은 직업이 끝나니까 35년을 무직으로 지낼 바에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한 80세 정도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름하면 왜 또 오리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이거는 또 나쁘지 않다 사서라도 먹어라라는 말도 있던데 오리는 기름까지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오리고기에 있는 기름에는 유독 올레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올레산이 바로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인데 생각보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의도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버터나 마블링 있는 고기보다는 오리고기가 좋다 이런 거지. 근데 그게 그 자체는 어쨌든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좋진 않죠. 아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리고기의 기름은 수용성이다. 이건 먹어도 된다. 기름인데? 네, 맞는 말이에요. 아유,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뭐 오리고기는 일부러 많이 먹으라라는 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일 것이고 외국에서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아마 돼지나 소 같은 가축은 비싸고 귀하니까 가금류를 먹으라는 식으로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닭도 알을 많이 낳고 하지만 오리는 그 정도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리고기가 유별나게 좋을 것은 전혀 없고요. 근데 환경적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보통 한 마리를 키웠을 때 배출되는 가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소랑 양이 압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생물들이에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기체가 보통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두 가지를 꼽아요. 방귀를 통해서 보통 생명체가 메테인을 뿜는데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 한 20배 이상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켜요. 단지 우리가 그럼에도 이산화탄소 줄여야 된다 하는 건 메테인은 지구에 올라가면 얘가 좀 지나면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이산화탄소 한 200년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축산업이 너무 커져서라는 말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소량양이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거라 그래도 오리를 먹는 게 뭐 환경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그래도 암만 오리의 기름이 좋다 그래도 이게 아, 그리고 고기 굽다가 그 기름을 누가 먹었을지. 그러니까요. 근데 가끔 이제 김치를 거기 막아가지고. 그건 괜찮아요, 그럼? 그 기름 안 김치에. 되죠. 산화된 거니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뭐 오리고기 중에서 제일 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덕은 어차피 기름 다 뺏어 먹는 거잖아요. 껍질 바삭한. 근데 아주 영원한 진리는 껍질은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리고기도 기름이랑 껍질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적인 건 이제 안 먹는 게 좋고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더 중요한 건 조리법일 것 같아요. 튀김 형태보다는 구이가 낫고 구이보다는 찜이나 수비드가 낫고 이런 조리가 훨씬 중요하고 또 요즘에 건강에 있어서의 측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조성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사료를 먹지 않고 풀을 먹으면서 뛰어놀았던 애들은 똑같은 소고기여도 불포화 지방이 훨씬 많다고 돼 있거든요. 닭고기도 그렇고 오리고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육 방식을 좀 보고 요즘은 사서 드시는 분도 그거 있으신데 뭐 클래식 들려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리가 그 정도로 몸에 좋고 했다면은 아마 소보다 비쌌을 거예요. 아 그쵸.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딱 우리는 그 오리 가격대만큼의 너무 명언을 가치가 해서 있다. 네. 그럼 돼지고기 기름 그 팔기도 하잖아요. 라드. 그거는 뭐 몸에 좀 좋다는 말도 있던데. 에? 연구는 나왔어요. 라드가 생각보다 건강에 좋다. 다만 이건 데우거나 산화시키지 않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삼겹살 기름에 김치나 볶음밥을 먹는 건 건강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고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라드. 아니 그러면 정말 요즘에 우리가 다양한 고기들 먹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맛이나 어떤 육질로서 어떤 가격이 좀 매겨지는 것 같은데 영양학적으로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체로는 단백질은 비슷하게 있고 비타민, 미네랄 조성이나 일부 아미노산 조성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특징들이 있는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B1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소고기 같은 경우는 BCAA나 카르니틴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설명이 영양학적으로는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그걸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골라서 이것만 드실 필요는 없고 다만 어쨌든 다리가 4개 달린 동물의 고기보다는 2개 달린 고기가 훨씬 더 건강 측면에서는 요즘 시대에는 더 맞다. 포화지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적색육보다는 백색육이 조금 더 선호되고 이거보다는 생선이 더 선호되고 근데 다리 4개 동물보다 2개 동물 고기가 더 좋다면 백색육이기 그 때문에 인간은 다리 2개 동물로 구분을 되나요?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아, 인간의 맛이 궁금하신 거예요? 맞아. 영양학적으로 인간을 본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가. 방금 얘기한 거는 무조건 편집각이죠.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거 영양학적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영양 과잉의 맞아요. 시대긴 해요. 이거랑 관련돼서 저랑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추론했던 게 있는데 보통 콜라겐 먹으면 좋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들 이제는 알잖아. 이거 먹어봤자 어차피 소화돼서 영양분 되는 거지 뭐 족발 먹는다고 피부 좋아지는 거 아니다. 근데 그런데 이 말이 왜 생긴 걸까를 고민했을 때 보통 피부에 더 관리를 하는 분은 남성보다는 여성이었을 것이고 또 과거에는 남성보단 여성이 영양 공급이 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차별이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는 부족했다가 공급이 되니까 확실하게 이 아미노산 공급으로 바뀌었을 거다. 그때 있던 게 남아서 아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구나라는 게 고정관념처럼 남아있을 거다라는 저희는 이제 추론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말하는 이런 영양학적인 것도 우리가 뭐 비타민 B1이나 이런 걸 막 보충제를 먹기도 하고 다른 걸로 먹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 먹을 거 없이 그냥 말씀대로 골고루 적당히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 오늘
오늘 사실 뭐 통조림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고기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과 관련한 이야기들까지 나눠봤는데 사실 통조림 먹으면서 이제 죄책감까지는 가질 필요 없다라는 좀 결론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뭐 영양적으로 좀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